잠시 후 여러분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의 일입니다. 중국의 시허우드나 한국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연천 전곡리 등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중국의 위안머우와 베이징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인류 화석이 발굴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는 현생 인류가 출현해 후기 구석기 문화를 일구었습니다. 이들이 남긴 유적은 중국의 여러 지역과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는데, 당시 일본 열도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구석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구석기 시대를 끝내고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6000년경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황허강 일대를 비롯해 만주 서부, 창장강 유역에서도 신석기 문화가 발달해 각 지역에서는 채도, 흑도 등 다양한 토기와 도구가 사용됩니다. 신석기 시대 말부터 황허강 중하류의 황토지대를 중심으로 정치 조직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점차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초기 형태의 국가가 나타납니다. 중국 전설상에 나타난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는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최초의 왕조인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부터 황허강 중류에서 등장한 도시국가 연맹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상나라가 마지막으로 옮긴 수도가 은이기 때문에 은나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상나라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였는데, 점을 쳐서 점괘의 결과로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때 점의 내용을 거북이의 배딱지나 소의 어깨뼈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 배딱지의 갑, 어깨뼈에 골을 써서 갑골 문자라 부릅니다. 이때 사용된 문자가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상나라는 무기와 제사 도구는 청동으로, 농기구는 돌이나 나무로 제작하여 사용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세발솥을 보면 상나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현상을 기초로 날짜를 계산하는 태음력이 사용되었고, 왕이 죽었을 때 사람을 함께 땅에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나라에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왕은 처음에는 훌륭한 정치를 펼쳤지만 달기라는 미녀에게 빠지고 나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주왕은 달기를 위해 술로 된 연못과 고기로 이루어진 숲을 만드는데, 이를 가리켜 주지육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밤새도록 여흥을 즐기고 이에 반대하는 신하에게는 잔혹한 형벌을 내리니 나라가 망할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왕이 신하와 백성의 신망을 잃고 있을 때 인근에 있던 주나라의 무왕이 여러 부족을 모아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장악합니다. 나라를 잃은 상나라 사람들은 정치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이와 같은 일을 상나라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상업이라고 불렀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칭했습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경 현재 시안으로 불리는 호경에 수도를 정하고 도읍과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친인척들과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들을 제후로 임명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여 친족 사이의 규범인 종법과 예법을 확립합니다. 봉건은 토지를 나누어 주어 제후국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왕이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하는 대신 조공과 군사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왕의 형제나 친척을 제후로 임명하며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친족 사이의 규범인 종법과 예법이 확립됩니다. 스스로를 천자라고 부른 주나라 왕들은 하늘이 덕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권력을 맡긴다는 천명 사상으로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고 덕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덕치주의를 내세웁니다. 이 사상은 훗날 유교를 통해 중국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약해지면서 제후는 왕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주나라 왕의 권위도 함께 추락합니다. 그러던 중 주나라 제12대 왕인 유왕이 즉위하자 수도인 호경 주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며
강물이 마르는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왕은 이에 대처하지 않고 포사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유왕의 후궁이었던 포사는 평소에 잘 웃지 않아서 유왕은 어떻게든 포사를 웃게 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당시 주나라에는 외적의 침략에 대비해 만들어진 봉화대가 있어 왕실이 위급해지면 불을 올려 제후들에게 알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왕이 장난삼아 이 봉화를 올렸더니 제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어이없어하는 제후들의 모습을 본 포사가 소리 높여 크게 웃자 유왕은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봉화를 올립니다. 그러던 중 주나라의 서북쪽에 견융이라는 유목민이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에 쳐들어옵니다. 이에 유왕은 황급히 봉화를 올렸지만 여러 번 속았던 제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왕과 포사는 죽임을 당하고 뒤늦게 침입을 알게 된 제후들은 유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현재 러양으로 불리는 동쪽의 나급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주나라의 역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뉩니다. 수도가 호경일 때를 서주시대라 부르고 수도를 나급으로 옮긴 이후를 동주시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동주시대가 오고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주시대는 앞으로 오랜 전란이 휘몰아칠 춘추 전국시대의 전야제일 뿐이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주나라가 호경에서 낙양으로 천도하는 기원전 770년부터 진시황제가 중원을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뉩니다. 춘추라는 명칭은 공자가 노나라 연대기를 토대로 엮었다고 전해지는 책인 춘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춘추시대 주나라 왕의 통제력은 직할령 바깥의 지역에는 거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힘있는 제후들이 주변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춘추시대 당시 유력했던 나라들을 뽑아보면 제후국 수준으로 몰락한 주나라를 포함해 무려 14개국이나 되었습니다. 그중 강력했던 나라의 제후들은 비상시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제후들을 소집하였고 스스로 맹주가 되어 왕을 지키고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존왕 양의를 내세우며 봉건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보다 강력한 나라의 제후를 으뜸인 자라는 뜻으로 패자라 부릅니다. 패자는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함녀, 월나라 구천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다섯 패자, 즉 춘추 오패라 부릅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403년 진나라가 조씨, 위씨, 한씨에게 나라를 빼앗겨 멸망하고 그 땅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사건 이후를 가리켜 전국시대라 칭합니다. 전국시대가 되자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제후가 늘어나고 하극상으로 제후의 자리를 찬탈하며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가 관료로 임용됩니다. 즉, 능력 위주의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등의 다양한 학파와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철기의 사용으로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전쟁의 주력이 귀족이 모는 전차에서 기병과 보병으로 바뀌어 가고 일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했던 7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쪽의 제나라, 서쪽의 진나라, 남쪽의 초나라, 북쪽의 연나라, 그리고 진나라를 나눠 가진 조, 위, 한나라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전국 칠웅이라 합니다. 이러한 7개의 나라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서쪽의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359년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가인 상황을 데려와 정치를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합니다. 진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엄격한 법을 도입한 상황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켰고 백성들도 이를 따라 법을 지킵니다. 이에 진나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해진 진나라가 동쪽으로 진출하자 나머지 6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6나라들이 세로 방향으로 연합해 싸우는 합종책으로 맞서지만 진나라가 가로 방향으로 화친을 청하면서 연합을 깨트리는 연횡책으로 맞섭니다. 그러다 기원전 247년 진나라의 영정이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 후 성인으로 성장해 왕권을 강화한 영정은 이사를 등용해 법가 정치를 강화하고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기 위해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를 정복하고 이후 조나라를 손에 넣었으며 기원전 225년에 위나라를 정복합니다. 기원전 224년에는 훗날 초안제에서 나올 항우의 할아버지인 항연을 격파하고 이듬해 초나라를 정복합니다. 이후 기원전 222년 연나라를 정복하고 이듬해인 기원전 221년 마지막으로 남은 제나라를 정복해 마침내 길고 길었던 500년이 넘는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달성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정은 국왕이라는 칭호가 자신에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칭호를 원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삼황오제에 황과 제를 합쳐 황제라 칭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황제의 자리가 처음이니 시황제로 부르라 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시황제로 시작해 자신의 뒤를 잇는 황제들이 2세 황제, 3세 황제 등이 되어 영원히 진제국이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시황제는 승상 이사의 의견을 따라 반란의 위험이 있는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36개군으로 나누어 군마다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함양궁을 웅대한 궁전으로 바꾸고 전국의 농민을 동원해 폭 50m의 황제 전용 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제각각이었던 도량형과 화폐, 문자 등을 통일해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도로를 정비해 전국의 교통체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기원전 213년 함양궁에서 벌어진 연회에서 학자들이 봉건제와 군현제를 놓고 언쟁을 벌입니다. 이때 한 학자가 봉건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승상 이사가 30일 내에 진나라의 역사, 의술, 농경 등에 관한 책 이외의 모든 책들을 태워버리라 간언하고 시황제는 이를 받아들여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분서라 부릅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212년 시황제는 조정 안에 수상한 학자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아니라 해명했지만 시황제가 지목한 인원은 46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덩이에 넣고 생매장시켰으니 이 사건이 바로 갱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합쳐서 분서갱유라 부릅니다. 시황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방민족인 흉노의 침입을 대비해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도록 명합니다. 만리장성의 축조에 동원된 인부가 150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중 죽은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한 함양 근교에 아방궁을 쌓도록 하고 70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 자신의 무덤을 건설토록 했습니다. 이 무덤의 일부가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어마어마한 크기의 병마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규모의 대토목공사를 하는 동안 진나라의 국가 재정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국가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불사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복이라는 사람이 불로불사약을 구해오겠다며 배에 수많은 보물과 소년소녀 3,000명을 싣고 바다로 떠납니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복이 탄 배가 지금의 일본이나 제주도로 가서 정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꿈을 버리지 못한 시황제는 수운을 불로의 영향으로 오인해 자신의 생명까지 단축시켰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국 시황제는 불로불사를 꿈꾸다 자신의 생명까지 줄어들게 만든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황제는 무려 5차례나 전국 곳곳을 순행했는데 수많은 자객들이 시황제 암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군사들이 5개의 수레를 호위토록 하고 자신은 그중 하나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 곳곳을 다니며 자신이 성공한 군주임을 천하에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시황제는 기원전 210년 마지막 순행을 합니다. 순행은 승상 이사와 환관 조고 그리고 자신의 26번째 막내 아들인 호해와 함께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누군가가 시황제가 죽고 천하가 갈라진다고 써놓았습니다. 이에 시황제는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위독해져 환관 조고에게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하지만 시황제의 죽음을 지켜본 세 사람은
유언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허난성 지방에 살던 진승과 오광은 진나라의 명으로 베이징 근처로 일을 하러 가던 도중 폭우가 쏟아져 약속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할 상황에 처합니다. 당시 진나라는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해도 중간에 도망을 쳐도 사형을 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어차피 죽을 운명임을 직감한 진승과 오광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라는 주장을 앞세워 봉기를 일으킵니다. 당시 진나라의 혹독한 법에 불만이 많았던 농민들은 삽과 곡괭이 등의 농기구를 들고 진승과 오광의 봉기에 앞다투어 가담합니다. 봉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해졌지만 정식 훈련을 받지 않았던 터라 진나라 군대에 대패하며 봉기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진승과 오광이 뿌린 불씨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승 오광의 난이 발생하자 진나라의 지배를 받던 옛 춘추 전국시대 6개 나라의 사람들은 제각기 왕을 자처하며 독립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항량이 세운 초나라였습니다. 항량은 예전 초나라 왕의 먼 친척을 데려와 회왕으로 봉하고 초나라를 재건한다는 이념을 앞세워 거대한 세력으로 발전합니다. 항량의 군대는 진나라 군대를 격파할 만큼 매우 강력했지만 승리에 우쭐해진 항량은 진나라 군대의 기습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회왕은 진나라의 주력 부대가 있는 관중 지방에 먼저 도달하는 자에게 그곳에 왕을 시켜주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대부분의 장수들은 진나라 한복판인 관중으로 진군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했지만 정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초한지의 두 주인공 항우와 유방이었습니다. 초나라의 대신들은 왕에게 잔인한 행실을 일삼아왔던 항우 대신 유방을 추천했고 유방은 항우에 앞서 관중 정벌에 나섭니다. 그러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삼촌 항량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항우는 상관을 살해하고 군사를 탈취해 뒤늦게 관중으로 진격합니다. 이후 항우는 진나라군에 연전연승하지만 유방이 먼저 진나라의 항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항우는 40만 대군으로 유방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엄청난 규모의 항우군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유방은 항우에게 항복합니다. 항우의 부하들은 유방을 죽여야 화근이 사라질 것이라 간언했지만 항우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후 유방은 부하들의 도움으로 관중을 탈출했고 약 400년 후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가 총나라를 건국한 파촉 지방으로 들어가 세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잠시나마 중원을 장악한 항우는 스스로를 서초의 패왕이라 불렀습니다. 중원을 장악한 항우는 근본 없는 정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륙 동쪽에 위치한 제나라는 항우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제나라를 진압하기 위해 항우가 자리를 비우자 유방군은 중원을 장악하기 위해 진격을 시작합니다. 과거 진나라의 영토였던 관중지방을 손쉽게 차지한 유방은 근처 제후들의 세력을 흡수한 후 56만 대군을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인 팽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에 다급해진 항우는 부하 장수에게 제나라 공격을 맡기고 3만의 병사와 함께 팽성을 구하러 옵니다. 여기서 항우는 3만의 병사로 56만의 유방군을 몰살시키는 압도적인 무력을 보입니다. 이 전투를 가리켜 팽성대전이라 합니다. 유방은 비록 많은 병사를 잃었지만 전열을 가다듬었고 이내 동쪽의 항우와 서쪽의 유방이 대치하는 국면이 형성됩니다. 동서 국면을 깨트리기 위해 고심하는 유방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대장군 한신이었습니다. 한신은 유방에게 3만의 군사를 주면 북쪽을 제패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고 유방은 그것을 허락해 이로써 역사를 바꿔놓을 한신의 북벌이 시작됩니다. 한신은 불과 3만의 병력으로 최고의 용병수를 펼치며 북쪽의 위, 대, 조, 연나라를 함락시킵니다. 위기를 느낀 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연합해 힘을 합쳐 싸우지만 한신의 용병술에 제나라마저 항복해 한신의 북벌은 대성공으로 끝이 납니다. 한신은 넘치는 패기로 유방에게 자신을 제나라의 왕으로 봉해달라 청합니다. 유방은 부하인 한신의 태도에 분노하지만 공공의 적인 항우를 쓰러뜨려야 했기에 한 발짝 물러나 그를 제나라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로써 전국은 북쪽의 제나라, 동쪽의 초나라, 서쪽의 한나라의 삼국의 형태가 형성됩니다. 세 개의 나라가 있었지만 유방과 한신은 기본적으로 주군과 신하의 관계였기 때문에 항우의 초나라는 2대1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어느새 연합군의 세력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방과 한신은 항우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해하로 집결합니다. 해하 전투에서 항우는 압도적인 힘으로 전투를 이끌어 나가지만 대장군 한신의 화려한 용병술에 대부분의 병사를 잃게 되고 결국 그의 병력은 2만 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한나라군에게 포위당해 더 이상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형국에 빠지고 맙니다. 여기서 한나라군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자 항우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인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사면초가입니다. 항우는 탈영하는 병사들을 보며 패배를 직감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초한쟁패는 결국 한나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유방은 오늘날의 중국이란 나라의 근간을 만든 한나라의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통일을 완수한 유방은 진나라처럼 강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고 통일 과정에서 왕의 자리를 넘보며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한신을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한신이 모반을 꾀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방은 반역의 불씨를 없애고자 한신을 죽이게 됩니다. 천하통일의 1등 공신이었던 인물의 너무도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입니다. 이렇게 중앙 집권화에 성공한 유방에 의해 길고 긴 한나라의 400년 역사가 시작됩니다. 항우와의 전쟁을 끝내고 중원을 통일한 유방은 수도를 장안으로 정하고 군국제를 시행합니다. 군국제란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진나라의 군현제를 절충한 제도인데 이는 군현은 지방관을 파견해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황족이나 공신인 제후들이 다스리는 통치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황제들은 세월이 흐르며 제후들의 세력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제7대 황제인 무제 때 이르러 군현제는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한나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고 시, 서, 주역, 예기, 춘추의 오경을 교육하는 오경 박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이들을 관리로 선발하고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립합니다. 영토 확장에도 힘을 쏟아 북쪽의 흉노를 공격한 무제는 한나라와 동맹할 나라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장건을 대월제로 파견한 것을 계기로 서쪽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지금의 베트남에 해당하는 남비엣을 멸망시켜 새로운 구군을 설치하고 동쪽으로는 고조선을 멸망시켜 사군을 증설합니다. 무제는 잦은 원정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워지자 경제를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시 가장 큰 이익을 창출시키던 소금과 철, 술 등을 국가가 관할해 수익을 독점하는 전매제를 실시하였고 이것으로 나라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 특산물을 조세로 거두어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 팔아 유통을 원활히 하는 균수법을 시행하고 물자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물가를 조절하는 평준법을 시행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인에게 농민의 5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상책을 펼치고 국가화폐인 오수전을 주조해 개인의 화폐 주조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각종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한나라는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확대되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대토지를 소유하는 호족이 나타나 지역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향거리 선제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여 중앙 정치를 주도합니다. 또한 진시황제가 수많은 책을 불태웠던 분서갱유 사건 이후 유교 경전을 복원하고 풀이와 주석을 다는 훈고학이 정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는 토착신앙과 도가 사상이 결합된 태평도, 오두미교와 같은 종교가 전파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는 무제의 죽음 이후 외척과 환관들의 권력투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외척 왕망에 의해 멸망합니다. 왕망은 서기 8년 신나라를 세우고
토지의 국유화, 노비매매 금지 등의 이념을 내세워 개혁을 시행하지만 호족들의 반발로 단기간에 멸망합니다. 한나라의 황족이었던 유수는 서기 25년에 호족의 지원으로 한나라를 다시 세우고 러양의 수도를 정합니다. 이때부터를 후한, 왕망에게 멸망하기 이전의 한나라를 전한이라 부릅니다. 후한은 전한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유교에 입각한 정치를 펼칩니다. 또한 서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고 채윤이 제지수를 개량해 종이를 보급함으로써 학문과 사상이 크게 발전합니다. 한나라는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가 발달하였는데 전한의 사마천은 무제 때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사기를 집필하고 후한의 반고는 그 체제를 본받아 전한의 역사를 정리한 한서를 짓습니다. 이러한 역사서들은 개인의 전기를 이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서를 구성하는 기전체 방식으로 기록되었고 이후 중국 역사 기록의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사회와 문화 전반이 발전하던 한나라는 2세기 초부터 시작된 환관과 외척, 관료 사이의 정권 다툼으로 인해 황제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다시 중원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시라고 부르는 환관은 상나라 유적인 갑골문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으며 그리스, 로마 제국, 인도에도 환관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후한의 멸망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환관인데 특히 10명의 환관인 십상시의 횡포는 후한 말에 일어난 농민봉기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음양오행설을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불의 기운으로 세워진 한나라 이후에는 흙의 시대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흙을 상징하는 색이 황토색, 바로 노란색입니다. 이에 농민들이 노란색 띠를 머리에 두르고 봉기하니 이들을 황건적이라 불렀습니다. 지방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동안 중앙에서는 대장군 하진과 십상시 사이에 권력 싸움이 전개됩니다. 하진은 수도인 낙양의 치안을 책임지던 원소와 함께 환관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동탁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낙양으로 진군해 권력을 잡았고 헌제를 후한의 마지막 황제로 올린 후 폭정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동탁은 역대 황제의 능을 파헤쳐 보물을 탈취하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외부로 쫓겨난 원소를 중심으로 조조, 손견 등 여러 장군들은 동탁을 제거하고자 연합군을 조직하고 낙양을 공격합니다. 이에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황제와 백성을 데리고 전한의 수도였던 장안으로 이동하지만 부하 여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동탁이 죽은 후 부하들 사이에는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이 전투로 인해 장안은 쑥대밭이 됩니다. 헌제가 난을 피해 장안을 탈출하자 조조가 나타나 황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조조는 황제를 등에 업고 난세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원소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조조와 맞붙지만 조조는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소군을 격파합니다. 중원의 최강자가 된 조조의 다음 목표는 손건이 다스리는 강남 지방이었습니다. 208년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양쯔강 유역으로 진군합니다. 하지만 손건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패배하는데 이 전투를 적벽대전이라 부릅니다. 적벽대전 이후 형주지방과 파촉지방을 손에 넣은 유비가 중국의 서남쪽을 차지하자 비로소 조조, 유비, 손건이 중국 대륙을 나누어 다스리는 삼국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삼국이 대립하다 서기 220년 조조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조조의 권력을 이어받은 조비는 헌제를 폐위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합니다. 이로써 400년간 이어오던 한나라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듬해인 221년 유비가 촉한을, 229년 손건이 오나라를 건국하며 비로소 삼국지가 완성됩니다. 한편 서기 223년 유비가 사망하며 아들인 유선이 황제에 오르자 제갈량은 유비의 뜻을 이어 위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북벌이라는 명목으로 위나라를 공격하지만 위나라의 사마위는 위기 때마다 방어에 성공합니다. 여러 차례의 북벌을 감행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제갈량은 234년 결국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제갈량을 막아내며 위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된 사마위는 251년 사망하고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263년 사마이의 아들인 사마소가 총나라를 정복하며 유비의 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사마소 역시 265년 병으로 사망하고 아들인 사마염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후 사마염은 위나라 마지막 황제인 조한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 진나라를 건국합니다. 뒤이어 280년 사마염이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손호의 항복을 받아내 삼국이 통일되었고 이로써 삼국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진나라를 통일한 사마염은 위나라의 멸망이 조조의 후손들인 조씨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씨의 힘을 강화하고자 일족 27명을 지방을 통치하는 왕으로 봉하고 다른 호족들을 철저히 견제합니다. 사마염은 55세의 나이로 사망하는데 그 뒤를 이어 아들인 사마충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역사에서 혜제로 불리우는 사마충은 선천적으로 지능이 떨어졌지만 부인인 가난풍이 시험 출제관을 매수해 혜제를 황제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권력을 차지한 가난풍은 동생이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속여 차기 황제로 만드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런 가난풍에게 후궁이 낳은 황태자 사마휴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난풍은 사마휴를 죽이려고 독사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그를 절굿공이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씨 일족의 왕들은 낙양으로 달려와 수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사마씨 8명이 서로 황제가 되기 위해 싸우는데 이를 팔왕의 난이라 부릅니다. 왕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방의 유목민족들을 불러들이는데 이것이 진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한편 팔왕의 난이 일어나자 흉노족이었던 유연은 한 황실의 후손을 자칭하며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병력을 모아 진나라의 수도 낙양을 공격하는데 진나라는 유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권력을 이어받은 유총에게 311년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자 사마염의 조카였던 사마예는 양쯔강 지역으로 내려가 오나라의 옛 수도인 건강의 근거지를 잡고 새로운 황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의 진나라를 동진이라 하고 이전의 진나라를 서진이라 부릅니다. 한편 유총이 다스리던 한나라는 흉노, 저, 갈, 강, 선비의 5 이민족들에게 멸망하는데 이후 무려 16개의 나라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던 나라들을 가리켜 오호 16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439년 선비족이 세운 부기가 화북을 통일하며 전라는 일단락됩니다. 부기의 효문제는 러양으로 천도한 후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로 인해 북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섞이는데 이것을 가리켜 호한융합이라 부릅니다. 또한 효문제는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제를 시행하는데 균전제는 후에 수당나라에도 계승됩니다. 그러나 효문제의 개혁은 귀족들의 반발을 샀고 효문제의 사망 후 부기는 내분으로 인해 동위와 서위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동위와 서위는 다시 북제와 북주로 바뀌는데 이 나라들을 통틀어 북조라 부릅니다. 한편 동진은 기존의 토착민들과 북쪽에서 내려온 이주민의 대립 그리고 문벌 정치의 폐단으로 인해 멸망합니다. 이후 송, 제, 양, 진나라로 왕조가 바뀌는데 이를 통틀어 남조라 부르고 북조와 남조가 통치하던 시대를 합쳐 남북조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웠던 위나라와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를 합쳐 위진 남북조 시대라 부릅니다. 남조와 북조는 각기 다른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북조의 문화는 유목민의 강건하고 소박한 기풍이 나타나고 유교에 입각한 정치를 펼칩니다. 그에 반해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의 자유분방한 문화가 발달하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빗댄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이 유행합니다. 청담이란 귀족들이 세속을 떠나 인물 평론과 철학적 논의 등을 나누는 풍조를 의미하는데 속세를 떠난 7명의 선비로 이루어진 중림칠연이 이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 성향은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에 잘 나와 있고 귀족들의 생활상은 고개지의 그림, 여사잠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남조와 북조 모두 불교가 유행하는데 특히 북조에서 윈강, 룽먼과 같은 대규모 석굴 사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서역 승려 쿠마라지바, 동진의 법현 등이 인도와 중국을 오가며 불경을 한자로 번역합니다. 또한 태평도와 오두미교와 같은 민간 신앙이 도교로 발전하고 황실과 민중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던 남북조를 통일한 인물은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입니다. 양견은 북조의 고위직이었던 아버지를 이어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이후 양견의 딸이 북주의 황후가 되자 그는 실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뒤이어 양견은 9살인 외손자가 북주의 마지막 황제 자리에 오르자 그에게 선의를 받아 수나라의 초대 황제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제위에 오르자 중국 통일을 준비합니다. 그는 둘째 아들 양광에게 50만 군사를 주고 남조의 마지막 나라였던 진나라 정벌을 보냅니다. 이에 진나라는 20일도 버티지 못한 채 함락되었고 300년간 분열되었던 중국은 통일을 이룩합니다. 통일을 완수한 문제는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관리 선발 제도는 지방관의 추천으로 관리를 임명하는 구품 중정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력 가문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과감히 이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량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해 문벌 귀족들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꾀합니다. 또한 북위 이후 시행되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을 정비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수나라의 연호가 개황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개혁을 개황의 치라 부릅니다.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펼친 문제는 둘째 아들 양광이 일으킨 정변으로 64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정변을 일으킨 양광은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양제가 됩니다. 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대운하 건설에 착수하는데 대운하 사업은 진시 황제의 만리장성과 더불어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오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된 양쯔강 유역은 경제의 중심지였고 북쪽의 황허강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양제는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를 잇는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하의 건설에는 수백만 명이 동원되었고 수나라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지만 이때 만들어진 운하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양제의 가장 큰 업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북쪽에는 유목민족으로 이루어진 돌궐이 있었습니다. 돌궐은 수나라가 건국될 무렵 방대한 유목국가로 발전하는데 이후 서돌궐과 동돌궐로 분열됩니다. 운하 사업과 더불어 대외 팽창을 노린 양제는 동돌궐을 지배권 아래 두고 중국의 서쪽 지역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후 고구려를 다음 목표로 설정합니다. 고구려와의 충돌은 문제 제위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구려에게 조공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고구려가 먼저 수나라의 영토인 요서 지방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문제는 30만 대군으로 맞서지만 고구려군에게 몰살당합니다. 문제에 이어 양제 역시 612년 100만이 넘는 군사로 고구려 원정에 나서지만 을지문덕의 계략에 넘어가 대패하는데 이 전투를 가리켜 살수대첩이라 부릅니다. 이후 양제는 전력을 가다듬어 3차 고구려 원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고구려 역시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화해를 청했고 결국 두 나라는 화해합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은 끝났지만 재정은 파탄나고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란을 잠재울 수 없었던 수나라를 기다린 것은 멸망의 그림자였습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자 수나라 양제는 황허강 유역을 잃더라도 곡창지대인 양쯔강 유역을 지배하기 위해 대운하 남단에 위치한 강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 무렵 양제의 이종 사촌이었던 이연은 반란에 가담해 장안을 점령합니다. 그러자 양제의 호위병들 역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양제는 목숨을 잃습니다. 양제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연은 장안을 수도로 삼아 618년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이연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인 이세민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당은 이세민의 활약으로 628년 전 중국을 통일합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첫째인 이건성이 황태자가 되자 이세민은 현무문의 변을 일으켜 황태자를 암살합니다. 그러자 이연은 이세민에게 재위를 물려주었고 이세민은 당나라의 제2대 황제 태종이 됩니다. 태종은 이때 연호를 정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종이 나라를 다스린 23년간을 정관의 치라 부릅니다. 태종은 적극적인 대외 팽창에 나서 동돌궐과 서북지방의 북방민족을 복속시켰고 수의 율령체제를 정비하고 계승합니다. 고종 때에는 서돌궐, 백제, 고구려 등을 멸망시키고 영토를 더욱 확장합니다. 당은 이들 정복지에 통치기관인 도호부를 설치한 후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대제국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러한 번영은 현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당은 율령체제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중앙에서는 삼성 육부 중심의 관제가 황제의 명령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처리하였고 지방의 주, 현에는 관리가 파견됩니다. 또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 재정과 군사력을 튼튼히 하는데 이러한 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은 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귀족은 과거와 음소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특권을 누렸는데 과거제의 최종 선발 과정에서는 문벌이 중시되었습니다. 한편 당대에는 화북 지방에서도 2년 산모작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상업 역시 발달해 일종의 약속어음인 비전이 사용되었고 상인 조합인 행이 나타납니다.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의 지역 상인들은 비단길, 바닷길을 통해 당과 교역하였습니다. 당시 외국 무역선을 시박이라 불렀는데 정부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이것의 이름을 본딴 시박사를 설치합니다. 수도 장안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각국에서 온 상인, 유학생, 예능인이 모여들었고 서역 풍습도 유행하였습니다. 사회 경제적 발전은 문화에도 반영됩니다. 귀족의 취향에 맞게 시가 유행하였는데 이백과 두보 등의 시인이 유명했습니다. 또한 과거제에 힘입어 유학도 발달합니다. 훈고학을 집대성한 공영달의 경전주석인 오경정이는 과거 시험의 수험서로 쓰였으나 사상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당은 남북조일에 발전한 호한융합의 문화를 집대성하고 서역의 문화를 수용해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 시기에는 불교와 도교가 더욱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도 유행하였으며 현장, 의정과 같은 승려는 인도를 순례하고 불교 경전을 들여오기도 합니다. 당은 주변 나라들과 정치 군사면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6도호부를 설치해 몽골, 서역, 베트남 등을 지배하였고 신라, 발해, 일본 등은 당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교와 불교, 율령과 한자 등의 공통 문화 요소가 동아시아 각국에 정착됩니다. 한나라 이후 국가의 통치 원리로 자리 잡은 유교는 주변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습니다. 유교는 정치적으로 황제와 국왕의 권한을 뒷받침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사회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합니다.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 경전의 번역이 활발해지며 점차 중국화가 이루어집니다. 중국화된 불교는 다시 주변국에 전파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적 기반이 됩니다. 각국에서는 이에 영향을 받아 사찰과 탑뿐만 아니라 불상과 석굴 사원의 건축이 활발해집니다. 당대에 확립된 율령체제는 주변국에 전파되었고 일찍부터 주변 여러 나라에 전해져 사용되었던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용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대외적으로 7세기에는 돌궐과 토번, 8세기에는 위구르가 당을 위협합니다. 이들과의 대립으로 당의 통치체제가 서서히 흐트러져 가는데 장원이 늘어나 균전제가 무너져 갔고 모병제가 도입됩니다. 돌궐 출신인 안록산과 사사명은 출세를 위해 당나라군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당시 황제였던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아 현재 베이징 근처에 기반을 둔 세 곳의 절도사들을 결합해 2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군벌로 성장합니다. 지방을 다스리던 절도사는 현지에서 자신의 병사를 모집하는 일이 허용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군역을 수행하는 이들이 아닌 모병제를 통해 봉급을 받는 조건으로 모인 병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절도사와 몰락 농민, 이민족으로 이루어진 병사 사이에 주종 관계가 형성되었고,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된 절도사는 독립 왕국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안록산과 사사명은 15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난을 일으키는데 이를 안사의 난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장안성을 점령하고 황제가 되지만 다시 당나라와 위구르의 연합군에게 장안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각자의 아들들에게 피살당하며 난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안사의 난은 당나라 스스로의 힘이 아닌 위구르의 도움과 반란군 내부의 분열로 진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지방의 절도사들은 독자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균전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넓은 토지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안사의 난 이후 장원제가 확산되며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확장시킨 토지의 소유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토지의 크기에 따라 여름과 가을에 2번 세금을 걷는 양세법이 시행됩니다. 절도사의 힘이 강력해지자 당나라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정부군을 증강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금의 가격이 30배까지 치솟자 소금 밀매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였던 황소는 875년 난을 일으킵니다. 당나라 정부는 절도사들에게 진압 명령을 내리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황소는 장안을 점령하고 황제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부하였던 주전충이 황소를 배신해 당나라에 투항하여 난은 진압됩니다. 하지만 당은 더 이상 나라를 이끌 힘이 부족했습니다. 당나라의 통치는 이후 30년간 유지되었지만 결국 황소의 죽음 이후 세력을 불린 주전충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중국은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인 5대 10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 후 중원은 절도사들이 잇따라 나라를 세우며 다시 분열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 5대 10국 시대라 부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절도사 중 한 명이었던 조광윤이 960년 송나라를 건국하고 2대 태종 때 이르러 중원을 다시 통일합니다. 송나라는 카이펑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무관이 아닌 문관을 우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문치주의를 채택하여 절도사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아울러 재상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인 금군을 강화하였으며, 과거제에 전시를 도입하여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합니다. 당대에는 과거 합격자가 관직을 받으려면 면접 위주의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외모, 말솜씨, 글씨, 판단력을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명문가의 응시자가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송대에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를 치렀고, 그 결과에 따라 관직이 주어졌습니다. 성적도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전시 결과는 이후 승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전시는 관료 지망생들로부터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송대에는 저습지의 제방을 둘러 농지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동력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는 용골차가 널리 보급됩니다. 벼농사에서는 이양법이라고도 불리는 모내기가 보편화되었고, 오늘날의 베트남 지역에 해당하는 참파 왕국에서 참파벼를 도입합니다. 참파벼는 가뭄에 강하고 성장기가 짧아 한 해에 2번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강남 지방의 생산력이 화북 지방을 크게 앞질렀고, 그 결과 창장강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성장합니다. 또한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땅을 농민이 대신 경작하고 수확물을 나눠 갖는 지주전호제가 널리 퍼져나갑니다. 송대는 석탄이 널리 사용되면서 제철, 자기, 견직업 등이 발달하였고, 농업 생산력과 수공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상업 또한 발전합니다. 이에 따라 원거리 무역상과 중개상인이 늘어났고, 상인은 행, 수공업자는 자기라는 농업조합을 결성하며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상거래가 활발해지며 동전의 제조와 유통이 증가해 고려나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 지역까지 송해의 동전이 유통되었고, 교자, 회자와 같은 지폐가 사용됩니다. 한편 송대에는 조선술과 나침반의 발전으로 인해 원양 항해가 쉬워지면서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합니다. 게다가 북방민족이 강성하여 육로무역이 어렵게 되자
해상무역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고, 이에 고려와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 페르시아와 아라비아까지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가 형성됩니다. 송나라는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에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시박사를 설치해 재정 수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차, 비단, 도자기, 동전 등을 수출하였으며 금, 수은, 향신료 등을 들여왔습니다. 송대에는 교육기관인 학교와 서원이 증가하고 과거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료로 등용된 사대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대부는 세습특권에 의존하던 귀족과는 달리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고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며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조층으로서 소작인인 전호를 지배하였습니다. 송대에는 사대부가 유학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경전의 자구적인 해석에만 치중한 훈과학을 대신해 인간의 우주 만물과 본질을 탐구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됩니다. 성리학은 군신, 부자, 지주, 전호 등 상하의 구별을 정당화하는 대의 명분론과 중국이 천하 문명의 중심이고 주변 나라들을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화의론을 중시하였습니다. 이는 거란, 서하, 금과 같은 북방민족의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의 대외관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외관계는 민족의식을 자극해 역사서가 활발히 편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은 연대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편년체 역사서의 모범이 됩니다. 송대에는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을 배경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이만은 인구 100만 명을 자랑하는 대도시로 번영하였고 도시 서민의 경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서적 출판이 늘어났고 이는 지식 보급과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화약과 나침반의 사용으로 무기와 원양 항해술이 발전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송대의 발명품은 이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송대에는 문치주의에 의해 사회 각 분야가 발달하지만 무관보다 문관이 우대됨에 따라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송의 국방력이 약해지자 주변 민족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거란의 야열 아보기는 당나라 말기 이후의 혼란을 틈타 부족을 통일하고 916년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만리장성 남쪽의 연운 16주를 차지합니다.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된 요는 송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평화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받으며 송과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연의 맹약이라 부릅니다. 1038년 탕구트족이 세운 서하마저 송을 침략하자 송은 거란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물자를 제공합니다. 송은 북방민족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해마다 요, 서하에 보내는 물자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지속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송은 왕안석을 등용해 재정 수입의 확대와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 정치인 신법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개혁은 보수파 관료들로 이루어진 구법당과 대지주, 대상인층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당쟁이 벌어져 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12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여진족의 아구다가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공격하였고 이후 단독으로 요를 무너뜨립니다. 나아가 송마저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를 정강의 변이라 부릅니다. 이로써 화이허강 이북을 차지하게 된 금은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중도로 옮기고 화북 지역을 지배합니다. 송은 금의 화북 지역을 빼앗기고 수도를 현재의 항저우인 이만으로 옮기는데 이때 이후를 남송, 이전을 북송이라 부릅니다. 남송은 강남 개발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번영하지만 명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여세를 몰아 남송으로 침입해왔던 것이었죠. 남송은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 1279년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13세기 초 태무치는 부족별로 흩어져 있던 몽골 고원의 유목민을 통합하여 칭기즈칸에 추대됩니다.
추원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천호제라는 사회 군사 조직을 만들어 몽골 울루스를 구성합니다. 천호제란 유목민을 1천호씩 나누어 각 천호장에게 맡기고 그 밑에 100호장, 10호장을 임명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울루스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몽골어인데 이후 더 큰 인간의 집단으로 뜻이 확대되어 국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후 칭기즈칸은 엄격한 법령을 통해 강력한 군주권을 마련하여 몽골 제국의 토대를 닦습니다. 정복 활동에 나선 칭기즈칸의 원정군은 서하와 금을 공격한 후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합니다. 이후 몽골 제국은 동해에서 서아시아와 폴란드, 헝가리 국경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고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통합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사망 후 몽골 제국은 분할되어 여러 울루스로 나뉩니다. 그중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현재의 베이징인 대도로 옮기고 1271년 원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후 쿠빌라이는 남송과 대리를 멸망시키고 1279년 중국을 통일하여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제국이 분할되고 여러 울루스가 독자적인 영토와 세력을 인정받게 되자 몽골 제국은 점차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으로 바뀌어갑니다. 원나라는 관료제와 주현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였지만 몽골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몽골인이 정부 고위직을 독점하였으며 서방계의 생목인을 우대하여 그들에게 재정 업무를 맡겼습니다. 또한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나 기타 민족을 한인, 남송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족을 남인으로 분류하여 지배하였습니다. 과거제는 원나라 초기에 폐지되었다가 1315년이 되어서야 재개됩니다. 그 후 원 말까지 16번 시행되어 1139명의 진사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지배계층인 몽골인, 생목인과 피지배층인 한인, 남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별도로 치러졌는데 정원은 각각 2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대 과거제는 합격한 한인, 남인의 총 인원이 송대 과거 한회 합격자 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관리 등용 방식으로서는 중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대에는 사대부들이 활약하기 어려웠지만 지주 전호제는 더욱 발전하여 지방에서 지주로서의 사대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대에는 농업 생산이 장려되고 목화 재배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면직업이 발달합니다. 활발한 동서교류와 상업의 발전으로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은 더욱 눈부신 번영을 누립니다. 대운하가 정비되어 항저우에서 대도까지 수로가 연결되었고 해운 역시 편리해져 수백만 석의 곡물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또한 원은 동생산량의 부족을 보완하고 교역의 편의를 위해 지폐인 교초를 발행합니다.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와 한자가 함께 인쇄된 교초는 지폐에 찍혀있는 칸의 도장이 신용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원 제국 안에서 널리 통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금을 비롯한 각종 전매 제도와 세금 납부에 교초를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대에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민은 연극 공연을 즐겨 서상기를 비롯한 원곡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은 각 민족의 종교, 문화에 관용 정책을 펼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인 쿠빌라이는 불교와 티베트 불교, 도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인 경교와 가톨릭교 모두를 보호하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광대한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교통로를 정비하고 안전 확보에 힘써 제국 전역에 마굿간과 여관을 제공하고 지방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역참을 설치하였습니다. 역참 이용에 필요한 통행증인 패자를 가진 사람은 역참에서 말과 마차, 식량 및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참망의 설치로 사절이나 관리 등 공무 인원의 여행과 물자 수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신속한 공문서 전달도 가능해져 중앙의 지배력이 멀리 뻗칠 수 있었습니다. 해상무역은 더욱 발전하여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와 같은 항구 도시가 번창하였고 강남에서 텐진에 이르는 연안 해운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 이슬람 상인은 육로와 해로를 오가며 원거리 무역을 주도하고 교역망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이슬람 상인의 협력에 힘입어
팍스 몽골리카라고 불리는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서양에 걸친 원거리 여행도 활발해져 카르피니와 같은 교황의 사절들과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 모로코 출신 여행가 이븐 바투타 등이 중국을 다녀갈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과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에서 우리는 몽골 제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래와 교류를 통해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었고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 등이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곽수경은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천체 관측을 기반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수시력을 만들었고 중국의 회화는 페르시아 전통 그림인 세밀화에 영향을 끼치는 등 다양한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은 14세기에 들어 황제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재정난에 빠져 국력이 쇠퇴합니다. 게다가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지폐인 교초를 남발하여 물가가 폭등하자 백성의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년교도가 중심이 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1368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14세기 중엽, 중원은 각지에서 원의 지배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가 잇따랐습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은 홍건적의 반란에 가담하였다가 강남 일대의 반원 세력을 규합하여 난징에 명나라를 세우고 1368년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태조 홍무제는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여 한족 왕조를 부활시킵니다. 그는 민중 교화를 위해 유교를 반포하였으며 각지에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도책이라 불리는 토지대장과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인 부역황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도책은 구획마다 토지 면적과 모양, 조세 액수, 토지 소유주, 경작자 등을 기록한 토지대장인데 그 모양이 물고기 비늘과 같아서 어린도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명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였으며 관리의 수탈을 줄이고자 농민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이갑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홍무제는 승상을 폐지하고 중앙정부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모든 정보와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황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황제의 비서, 고문 역할을 하는 대학사를 두었습니다. 홍무제는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 북방에 자식들을 배치하였고 동남 연안 지방에는 해금 정책을 취해 일반인의 해상 무역을 금지하고 조공 무역만 허락하였습니다. 황제의 위상과 명예 국력은 영락제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여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에 걸쳐 몽골을 공격하였으며 남쪽의 베트남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영락제는 환관 정화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항해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정화의 함대가 가장 규모가 컸을 때는 대형 함선 60여 척과 소형 함선 100여 척이었고 2만 7천여 명의 병사와 선원이 승선하였습니다. 함대는 각지의 왕이 바치는 헌상품과 황제가 보내는 하사품, 지역 사절단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정화의 항해로 인해 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서아시아,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며 조공체제의 확대를 꾀하였습니다. 명대에는 신사가 지배층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신사는 명대에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하면서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통해 학위를 얻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위 소지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자 대다수의 신사는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에 안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과 달리 요역을 면제받았고 가벼운 형벌은 면책특권을 누렸으며 대토지를 소유하고 고리대, 공동사업 감독, 세금 납부 대행 등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신사는 한편으로는 정부를,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을 대변하면서 지방관을 도와 사회 안정과 풍속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일지라도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명대에는 농업 생산이 장려되었고
특히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는 토지와 수리시설이 폭넓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 등 아메리카의 작물이 도입되었고 차, 담배, 사탕수수 등이 상품 작물로 많이 재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이 발전하여 식량 생산과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송대부터 곡창지대였던 창장강 하류 지방은 명대에 들어와 면직업, 견직업 등 수공업이 앞선 지역으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이에 부족해진 식량을 창장강 중상류 지방에서 가져오면서 이들 지역이 새로운 곡창지대로 개발되었습니다. 각지에서 목화와 차, 사탕수수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장거리 국내 교역도 크게 발달하였고 대운하와 창장강은 운송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제 중심지가 분화되고 각지에서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저우나 양저우 같은 대도시와 소규모 상공업 도시들이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를 오가며 전국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산시 상인, 후이저우 상인과 같은 집단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소금 전매와 같은 국가가 후원하는 경제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각지에 회관, 공소 등을 세워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회관이란 동향 출신의 사람들이 만든 상업활동 시설로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였습니다. 각지의 회관을 거점으로 동향인의 연결망이 형성 및 확대되었습니다. 명정부는 사적인 해외여행과 해상무역, 어업 등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펼쳤지만 후기에는 해금 정책이 느슨해져 사무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6세기부터는 기존에 왕래했던 이슬람 상인뿐만 아니라 서양 상인도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교역망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동남부의 연안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무역을 통해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가 수출되었고 아메리카와 일본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은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던 명은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 밑에서 환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북쪽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를 비롯한 외부 위협과 이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 보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자 16세기 후반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일조 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일조 편법은 세분되어 있던 토지세와 잡다한 요역을 통합하여 납세자의 토지 소유 면적과 성년 남자 수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 납부하게 한 세제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잠시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장거정의 사후 다시 재정난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임진왜란 출병과 여진족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17세기에 들어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자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잇따랐고 결국 농민군을 앞세운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 명은 멸망하고 맙니다. 명나라의 세력이 약해지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1616년 후금을 건국합니다.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청나라는 팔기군을 통해 양성한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명이 멸망한 이후 1644년 베이징을 점령하여 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팔기군은 누르하치가 조직한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을 말하는데 팔기는 황, 백, 홍, 남색의 사기와 그것의 테두리를 두른 사기를 더하여 팔기이며 후에는 만주족 이외의 몽골족과 한족도 팔기에 편성되었습니다. 팔기의 병사들은 특별한 호적에 등재되어 각종 특권을 누렸고 토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청은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명대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강희제 때에는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였으며 시베리아에 진출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확정하였습니다.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권룡제에 이르러 청은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을 계속하여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을 포함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이 시기에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청은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청은 직할지에서는 9년제를 통해 한족을 직접 지배하였고 티베트, 몽골, 신장 등의 주변부와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청은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주변국들과 전통적인 조공, 책봉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청은 이러한 질서 밖에 있던 일본이나 서양 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한 교류를 허용하였습니다. 18세기 중반, 권룡제는 서양 선박의 내항을 광저우항으로 제한하고 공행이 무역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부진한 대중국 무역을 개선하고자 1793년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사절단이 공행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자 권룡제는 중국은 물산이 풍부하여 외국 물산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지금 차, 도자기, 견사 등의 무역도 양국 간 대등한 교역이 아니라 청이 은혜를 베풀어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압도적으로 다수인 한족을 다스렸습니다. 청은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의 옥으로 한족의 사상을 억압하였습니다. 문자의 옥이란 문서에 적힌 문자나 내용이 황제나 체제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담고 있을 때 내린 형벌을 말하는데 반청 감정을 지닌 한족 지식인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특정한 문자, 용어, 어구, 문구의 사용을 구실로 빈번하게 사상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였고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지배 세력인 신사층을 포섭함으로써 그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부터 향상된 농업 생산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자 강희제는 1711년에 성년 남자 수를 기준으로 이후 늘어나는 인구에 관해서는 인두세를 거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인두세는 토지세에 합하여 은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지정은제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편 청대에는 인구가 많이 늘면서 변경 지역으로의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변경 지역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개발이 촉진되었지만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이후 사회 불안을 낳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남 연안 지방에서는 일부 주민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여 화교 사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청나라 초기에는 황종희 등이 전제 군주제를 비판하였고 고연무 등이 실용적인 경제 학풍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학풍은 이민족 지배의 영향으로 현실 정치를 멀리하고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희자전과 사고전서 등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도 고증학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고전서는 권룡제 때 경, 사, 자, 집의 4부로 분류하여 편찬한 8만 권에 이르는 서적인데 학문 진흥의 목적과 함께 청왕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대에는 고증학이 발전하였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혁을 지향하는 공양학 역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명청대에는 도시와 상공업의 발전으로 서민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서민 문화가 크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연극은 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보급되었으며 청대에는 경극 등 각지의 연극이 대중오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적의 출판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과거 수엄서뿐만 아니라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연이, 홍루몽 등 서민이 즐기는 문학작품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명말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선교 활동의 하나로 대포제조나 천문, 역법,
지리학 등 서양 학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작에 참여한 대포는 이 시기 동아시아 전쟁과 무기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징에 진출한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고려 만국 전도를 제작하여 중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농정 전설을 지은 명예학자 서광계는 크리스토교로 개종하고 마테오 리치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하였습니다.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은 청초에 역법을 개정하고 천문대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회화에서는 서양의 원근법과 음영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서 문화 교류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사이에서 중국인의 전통을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전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논쟁은 여러 선교회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졌고 이후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황궁에 봉사하는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되었고 서양과의 교류는 상당 기간 큰 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제국의 면모를 자랑하던 청나라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청과 교역하던 영국이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따라 청은 영국에게 강경 대응을 시작했고 두 나라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17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비단 역시 유럽 상인들이 서로 다투어 사가던 물건이었는데 영국은 멕시코에서 공수해온 막대한 은으로 대금을 지불하며 차와 비단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청은 광저우에서만 유럽과의 무역을 허용하였는데 이마저도 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상인 조합인 공행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공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부진한 대중국 무역을 개선하고자 1793년 메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해 청나라 황제인 걸륭제를 만납니다. 사절단은 걸륭제에게 공행무역 폐지 등을 요구하며 자유무역을 제안하였지만 당시 청은 영국을 조공국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카트니는 성과 없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삼강무역으로 은을 충당하며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습니다. 청으로 유입된 아편은 급속도로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위기가 깊어지자 청 정부는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렸지만 이미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편 중독자는 점점 늘어났고 반대로 중국 내의 은은 점차 줄어들자 제8대 황제 도광제는 아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38년 임칙서를 광저우로 파견합니다. 임칙서는 광저우에서 2만 상자에 달하는 아편을 몰수해 석회와 섞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영국은 1840년 2월 의회를 열어 청나라 공격을 승인받고 군함 16척을 앞세워 광저우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청의 군대는 신식무기를 가진 영국에게 처참하게 격파당합니다. 이에 청은 영국군과 교섭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홍콩 할양 소식을 알게 된 도광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영국은 1842년 군함 25척을 재차 파견하였고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 및 추가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에는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상하이 등 중국 남부의 5개 항구를 개항하며 치외법권 및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등 청에게 일방적으로 불평등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모직물을 비롯한 영국 제품은 중국에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국 대륙의 북쪽 지방의 항구가 개방되어야 제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1856년 청의 관원이 광저우 앞 강에 정박 중이던 에로호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체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걸려있던 영국 국기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를 에로호 사건이라 칭합니다. 그 무렵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로 개척하며 아시아에 진출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나라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빌미로 청나라에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청은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며 혼란한 상태였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청나라를 침략하며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 역시 이권을 얻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청나라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청나라와 1858년 텐진 조약을 1860년 추가 조약인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청은 텐진 조약으로 인해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였고 크리스트교의 포교와 외교 사절의 베이징 주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이징 조약으로 인해 텐진을 개항하였고 홍콩섬의 북쪽에 위치한 주릉반도를 영국에 할양하고 러시아의 연해주를 할양하면서 다시 한번 치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61년 6세의 동치제가 황제 자리에 등극하자 그의 어머니인 서태후가 섭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치를 일삼아 청은 더욱 심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837년 광동성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수전은 과거 시험에서 연거푸 떨어지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절망으로 살아가던 홍수전은 몸져 눕게 되는데 잠을 자던 중 꿈에서 금발의 노인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한 자루의 칼을 홍수전에게 건네주며 악마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였고 이 일은 약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1차 아편전쟁이 끝난 1843년 우연히 십자가를 목격한 홍수전은 금발 노인의 정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홍수전은 자신이 예수의 동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모임이라는 뜻의 상제회를 조직해 포교에 나섭니다. 그 후 아편전쟁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이 조직에 가입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자 홍수전은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는 뜻의 멸만흥한을 내세우며 태평천국을 세우고 스스로를 천왕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광시성에서 출발한 태평천국군은 봉기 당시에는 군사수가 1만 정도였지만 이후 그 규모가 50만으로 급성장합니다. 규모가 늘어나자 양쯔강 유역을 빠르게 점령한 태평천국군은 배 1만 척으로 난징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300만 명까지 증가한 태평천국의 무리들은 세력을 확장한 후 난징을 수도로 삼고 강남을 근거지로 하여 토지의 균등 분배, 변달과 전족의 금지 등을 내걸며 개혁을 시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수전은 황제가 되자 궁전을 황금색 비단으로 장식하는 등 사람들에게 걷어들인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정책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교리에 어긋나는 음주, 아편, 도박 등을 금지하자 백성들은 점차 태평천국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당시 아편전쟁에서 패했던 청나라는 태평천국군을 격퇴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천국이 주장하는 토지 분배와 크리스트교의 교리는 지주와 유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신사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족 관료들은 신사들과 함께 의용군인 향용을 조직해 태평천국군의 반격을 시작하는데 중국반과 이홍장 등의 한족 출신 고위 지방관이 이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천국이 아편을 금지하자 서양 열강들도 청 정부에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에 태평천국은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합군의 공격과 내부의 분열로 태평천국군은 괴멸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홍수전마저 사망하자 향용은 1864년 난징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청은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총리아문을 창설하여 서양의 군사학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진압의 두각을 나타낸 증국번과 이홍장 등은 서양의 신식 무기를 받아들이는 양무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군수공업, 서양식 군대의 창설에 주력하다 나중에는 기선회사, 방직공장 등
민영기업의 운영을 통한 경제 발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된 양무운동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중체 서용론으로는 진정한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청은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와 벌인 청프 전쟁과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일본과 벌인 청일 전쟁에서 연거푸 패하며 양무운동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타이완과 랴오등 반도 등을 일본에 할양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랴오등 반도를 탐내던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랴오등 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점령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청은 예전에 강력했던 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열강 등의 세력 다툼에 휘말려 나라다운 구실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청나라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의 타이완을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중국을 둘러싼 열강의 이권 쟁탈이 심해지자 중국인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서양 기술만을 모방하였던 양무운동에서 벗어나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국민 국가 건설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서양의 병사와 말의 강건함, 함선과 대포의 예리함, 기계의 신기함만을 보면서 그 때문에 그들이 세계를 쟁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그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다. 영국은 겨우 손바닥만한 섬 3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 면적과 인구가 중국의 몇 성보다 못하지만 서양의 1등국이 되었다.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는가? 다만 의회를 설립해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뭉쳐 민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정관잉의 성세위원을 보면 개혁론의 취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론을 주장한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은 청의 11대 황제, 광서제의 호응을 얻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근대화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제 개혁과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행정, 교육, 법률,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근대화를 지향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무술개혁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격으로 좌절되었고 광서제마저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자 중국 민중들의 반외세 감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둥성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년교 개통의 비밀 결사인 의화단이 조직되었습니다. 의화단은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뜻의 부청멸양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외국인과 교회를 공격하였고 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관을 습격하였습니다. 신이 의화단을 돕는 까닭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크리스트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서 청의 평화를 축하하자. 이와 같이 의화단 선전물에 쓰여있는 글귀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서태후는 부청멸양을 주장하는 의화단을 이용해 서양 세력을 몰아내려 했기 때문에 의화단의 서양인 학살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서구 열강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의화단을 진압하고 베이징을 점령하자 서태후는 광서제를 데리고 황급히 시안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베이징을 점령한 8개국 연합군은 징벌이라는 명목하에 청의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연합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신축 조약을 청나라와 체결하였습니다. 청은 이 조약으로 인해 열강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고
이로써 중국은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서양 열강들과 신축 조약을 맺은 후 위기에 몰린 청은 신식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식군대 편성과 상공업 발전을 추진하는 등 신정이라 불리는 근대화 정책에 나섰습니다. 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입헌제 국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흠정 헌법 대강을 발표하였지만 의화단 사건 이후 중국에서는 청왕조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 운동이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순원은 청을 타도하여 공화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명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1905년 성립된 중국 동맹회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앞세운 순원의 삼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등 혁명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입헌제 준비가 지연되자 속히 국회를 열자는 청원운동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청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정부가 민간 철로를 국유화하여 외국의 차관을 얻으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반대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우한 지역의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를 일으키며 신해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민간 철도의 주주였던 신사측마저 청정부에 등을 돌렸고 이로 인해 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본토의 3분의 2가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가자 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각 성의 대표자들은 상하이에 모여 삼민주의를 주장했던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고 1912년 난징에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청정부는 위안스카이를 불러 진압을 요청했습니다. 양무운동으로 양성된 신식군대인 북양육군을 지휘하는 위안스카이만이 혁명군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군을 진압해야 할 위안스카이는 순원과 내통하였고 순원에게서 임시 대총통의 지위를 위임받는 것을 조건으로 청왕조를 향해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에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청의 제12대 황제 선통제를 퇴위시켰고 이로 인해 청은 건국 297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위안스카이는 임시 대총통이 되자 생각이 바뀌었고 결국 황제가 될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중국의 참전을 권유하였고 세계대전에 참전한 대가로 서구 열강들에게 황제가 되는 것을 인정받으려 했던 위안스카이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1916년 지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그가 이끌던 군대는 수많은 군벌로 나뉘어졌고 각지에서 난립하기 시작해 중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영국은 동맹관계에 있던 일본에게 유럽 전선으로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륙 진출에 야심이 있던 일본은 산둥반도를 공격하였습니다. 독일이 산둥반도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18년 독일이 항복하자 제1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중국은 승전국들이 개최한 파리 강화회의에서 외국군의 철수와 독일이 가진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 일본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던 21개조의 취소 등을 주장했지만 전순국의 이해관계에 밀려 묵살되었고 산둥반도의 이권은 일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베이징의 대학생 3천여 명은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도시의 상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군벌의 난립과 일본의 이권 침탈, 그리고 이에 따른 전국적 민족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은 역대급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한 남자, 순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군벌들이 난립하자 중국 공산당과 순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은 1924년 군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제1차 국공합작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25년 순원이 사망하자 실권을 장악한 장제스는 북벌을 단행해 군벌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1928년 군벌을 모두 타도하며 국민혁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배척하자 제1차 국공합작은 붕괴되었고 공산당은 국민당의 지배에 저항하며 토지혁명을 통해 농촌 근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계속된 국민당의 토벌로 마오쩌둥이 이끄는 홍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1934년 홍군은 마침내 포위망을 뚫고 2년에 걸친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1931년 만주를 침공한 일본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황제로 임명하며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뒤이어 일본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그 무렵 중국에서는 공산당 토벌을 우선시하던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져 내전 정지, 일치 항일의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장제스는 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1936년 공산당 토벌 작전을 책임지던 장쉐량은 일본을 격퇴하려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안에서 장제스를 감금하고 제2차 국공합작을 요구하는데 이를 가리켜 시안 사건이라 말합니다. 결국 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일 전쟁 기간 중 공산당은 농민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였고 종전 이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공산당의 홍군은 국민당 소속 군대로 편입되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으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일본의 패배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충돌하였습니다. 오랜 전쟁에 지쳐있던 양측은 미국의 중재로 평화 협상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1946년 7월 내전에 돌입하였습니다. 내전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면에서 우세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의 근거지인 예난을 포함하여 만주와 화북의 주요 도시 대부분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산당군이 반격에 나서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공산당군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국민당군은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공산당은 1949년 중국 본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국민당 정부는 막대한 문화재를 가지고 타이완으로 근거지를 옮겼는데 그 결과 오늘날의 대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선언하고 농촌에서는 인민공사를 설립하며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은 무리한 계획과 인민의 노동의욕 저하,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실패하며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덩샤오핑을 비롯한 실용주의자들의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약진 운동 이후 폐지되었던 개인 경영이 부활하였으며 노동의욕을 자극시키는 임금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치적 위기에 빠진 마오쩌둥은 실용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1966년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마오쩌둥은 2천만 명이 넘는 대학생 및 10대 소년들을 홍위병으로 만들며 실용주의자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당 지도자 및 교사와 지식인,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마저 공격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수만 명의 예술인과 지식인이 억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시기에 약 7천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1976년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이라는 큰 비극을 남긴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정통 공산주의 이론을 포기하였으며 중국 경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혼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을 주장한 덩샤오핑은 실사구시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에 나섰습니다. 그 후 중국은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동부 연안의 여러 도시에 경제 특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화교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의 영토였던 홍콩을 155년 만에,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의 땅이었던 마카오를 112년 만에 돌려받으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함께 공산당원과 관료들이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지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강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4월, 학생과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들은 베이징의 천안문에 모여 민주주의 정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시위의 물결은 삽시간에 다른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천안문 사태라 부릅니다. 이후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상태가 유지되었고, 그 체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이 사망하자 중국은 장쩌민이 집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중국은 격대 지정이라는 형태로 최고 지도자가 바뀌어 왔습니다. 격대 지정이란 현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를 지정할 경우 북한처럼 권력을 세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기 지도자가 아닌 차차기 지도자를 지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실제로 덩샤오핑은 장쩌민의 후계자로 후진타오를 지정하였고, 장쩌민은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시진핑을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아직도 차차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며 사실상 장기 집권 체제를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GDP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8개월에 걸쳐 연재한 중국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더 재미있는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